혹시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재혼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좋겠다 는 생각으로 재혼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외롭다고 해서 무작정 재혼을 결정했다가는 차라리 혼자가 더 나았다 라는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년에 재혼하면 절대 안 되는 4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4가지를 반드시 따져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복이 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대방이 내 재산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 재혼을 고민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진짜 나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재산을 원하는 것인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고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재혼을 결정했다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에서는 경제적인 문제와 상속이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따뜻하게 다가오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자기 몫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계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년에 재혼한 후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경제적 손실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결혼 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점점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도 부부인데 생활비를 같이 쓰는 게 당연하지 않아? 내가 돈이 부족한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같은 말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법적으로 재산이 얽히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는 법적으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내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과 집이 내 자식이 아닌 배우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노리고 재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재혼 후 예상하지 못한 빚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전에 빚이 있었지만 숨기고 있었다면 결혼한 순간부터 나는 그 빚의 일부를 함께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내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한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혼은 더 복잡해지고 재산 분할로 인해 내가 모은 돈을 상당 부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만나기 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상대방의 진짜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 믿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깊은 배신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그 관계는 결국 고통과 후회만 남게 됩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상대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재산까지 함께 하려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재혼은 내 평생의 재산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72세 이 씨는 몇 년 전 자녀들이 독립한 후 찾아온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연령대의 여성으로 서로 의지하며 따뜻하게 살자며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씨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빠져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아내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라면 함께 나누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말에 이 씨는 처음에는 선뜻 도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했고 심지어 집을 내 명의로 돌려놓자 돈이 필요하니 적금을 해약해달라는 요구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이 씨가 거절하자 아내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말도 없었고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아온 돈 중 절반 가까이를 잃고 난 후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결국 내 재산을 노린 것이었구나. 그는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나았다. 내 인생 마지막을 망쳤다. 노년의 재혼,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방의 건강 상태에 따라 노년이 병간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서로 의지하며 함께 늙어가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에 따라 내 남은 인생이 배우자의 간병인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프더라도 회복이 빠르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건강이 악화되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상대방을 돌봐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병원 동행이나 약 챙기는 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기저질환이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면 재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간병인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절염, 당뇨, 심장병, 치매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나의 삶도 그 병에 묶이게 됩니다. 상대방이 움직이기 힘들어지면 목욕을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병원비와 약값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간병이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돕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과 그 가족들은 배우자가 돌보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녀들이 찾아와 우리도 바쁘니까 부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떠나는 순간 나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병간호는 단순한 헌신이 아닙니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을 돌보느라 나 자신의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내 인생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병간호를 하다 보면 나는 언제 쉬고 언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치매나 중증 질환을 앓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단순한 간병을 넘어서 상대방이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된다면 이때는 선택권조차 사라집니다. 나는 상대방을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으며 마지막까지 간병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또 다른 희생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기존 질병이 있는지, 가족들의 간병 태도는 어떤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서로 돌봐주면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재혼했다가는 나의 남은 인생이 병간호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씨는 몇 년 전 혼자가 외로워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남성이었고 함께 노후를 즐길 생각에 망설임 없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남편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을 앓고 있었지만 이를 숨긴 채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 후 병세가 악화되자 이 씨는 자연스럽게 간병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함께 가고 약을 챙겨주는 정도였지만 남편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식사 준비, 대소변 처리, 밤새 돌봄까지 모든 것이 이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자녀들이 찾아와 새엄마가 돌봐주는 게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이 씨는 끝없는 간병에 지쳐갔습니다. 결국 나는 남편이 아니라 환자와 결혼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했지만 법적 문제와 주변의 시선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나았다. 이 씨는 후회했습니다. 노년의 재혼,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따져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내 남은 인생을 간병의 굴레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혼 후 후회해도 다시 혼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삶이 더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막상 재혼을 하고 나면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가 더 나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고 이혼 후 다시 새 출발을 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재혼한 후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젊었을 때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주변의 시선, 감정적인 부담 등이 얽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혼인신고를 한순간부터 법적으로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연금 나눔, 심지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나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면 생활비까지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 이런 법적 분쟁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결국 그냥 참고 사는 게 낫겠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주변의 시선과 가족들의 반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도 행복해야지라고 말하며 재혼을 응원했더라도 막상 이혼을 고려하면 그 나이에 또 이혼을 하겠다고 그냥 참고 사는 게 낫지 않아? 라며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결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감정적인 부담입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야 한다는 죄책감, 나이 들어 또다시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이혼을 결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 이혼자들이 다시 혼자가 될 바엔 그냥 참고 살자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이혼 후의 삶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젊을 때보다 훨씬 힘듭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깊은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참고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외로움과 후회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 남은 생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서둘러 재혼했다가는 이혼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한 채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얽혀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결혼이 정말 평생 유지될 수 있을까? 만약 실패했을 때 나는 다시 혼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재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혼자가 두려워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더 큰 후회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71세 이 씨는 오랜 독신 생활 끝에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이었고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씨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강했으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생활 습관도 완전히 달라 매일 부딪혔고 점점 대화조차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했고 남편은 함께 살아온 시간이 있으니 내 몫을 달라며 법적 대응까지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 나이에 이혼해서 뭐 하려고?
그냥 참고 살아. 라며 반대했고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이 씨는 이혼도 못하고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상태로 남편과의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재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노년의 재혼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서로의 생활 습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면 좋은 사람과 함께 살기 좋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젊을 때는 서로 맞춰갈 시간이 있지만 노년에는 이미 오랜 세월 고착된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작은 차이조차 극심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다르다면 한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 활동하는 아침형 인간인데 다른 한 사람은 늦잠을 자고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생활을 한다면 처음에는 참고 이해하려 해도 결국 조용히 좀 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 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식습관이 맞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집에서 직접 요리한 건강식을 선호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외식을 좋아하고 기름진 음식을 즐긴다면 하루 이틀은 양보할 수 있지만 매일같이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관계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청결과 정리 습관도 심각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은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을 유지해야 마음이 편한데 다른 한 사람은 물건을 아무데나 놓고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은 쌓이고 결국 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말이 오가면서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큰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꼼꼼하게 절약하는 스타일인데 다른 한 사람은 돈을 계획 없이 쓰는 스타일이라면 처음에는 서로 맞춰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불안해해야 하지? 라는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생활 습관 차이는 젊었을 때는 이해하고 적응할 시간이 있지만 노년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의 방식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이 나이에 내가 왜 맞춰야 해? 라는 생각이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생활 습관 차이로 인해 다툼이 반복되면 같이 있어도 외로운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배우자가 있으니 덜 외롭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차라리 혼자가 더 편했을 텐데 라는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행복을 찾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 그 관계는 행복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갈등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할 때 내 생활이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혼자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70세 김 씨는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연령대의 남성이었고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 생활이 시작되자 끔찍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늦게까지 TV를 켜두고 잠드는 완벽한 저녁형 인간이었고 김 씨는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맞춰주면 안 돼? 라며 서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김 씨는 직접 건강식을 만들어 먹는 걸 좋아했지만 남편은 그냥 밖에서 사 먹자 라며 외식을 고집했습니다. 음식 취향 하나조차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청결 문제도 스트레스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깔끔한 환경을 유지해야 마음이 편한 김 씨와 옷을 아무 데나 벗어두고 설거지도 미루는 남편. 처음에는 참고 살려고 했지만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재혼을 후회하며 이혼을 결심했지만 주변의 시선과 법적 문제로 인해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행복했다. 김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재혼은 평생을 스트레스와 후회로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짊어져야 할 또 하나의 짐이 될 사람인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가 두려워 무작정 결혼을 선택하기보다는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혼 한 번 실패했으니 이제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던 청춘은 지나갔고 이제는 현실이 더 중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막상 재혼을 결심하고 나면 예상치 못한 폭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던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최악의 선택이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최악의 재혼 상대 7가지 유형. 미리 알고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후회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악의 재혼 상대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재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사랑도 있지만 안정된 노후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하지만 상대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결국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혼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경제적 습관이 나쁘다면 한순간에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빚을 숨기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는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야 그에게 채무를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안해, 사실 빚이 좀 있어라며 가볍게 말하지만 막상 확인해보면 카드빚, 사채, 보증까지 서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부터 상대의 빚을 갚느라 내 노후 자금은 사라지고 결국은 노년의 빚더미에 앉아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돈을 펑펑 쓰면서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번 돈도 아니면서 명품을 사들이고 여행을 다니고 비싼 음식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 정도는 써도 되잖아? 라며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유형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맞춰주다가 결국 통장이 바닥나고 쌓이는 건 후회뿐입니다. 평생 전략하며 모아온 돈이 상대의 사치로 인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재혼 상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경제 개념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현재 돈을 어떻게 쓰는지, 노후 준비는 되어 있는지, 씀씀이가 합리적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돈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 인생이 망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돈에 대한 가치관이 극과 극인 사람과는 결혼을 피해야 합니다. 한쪽은 아끼고 저축하며 계획적으로 사는 성향인데 상대는 돈이 생기면 바로 써버리는 사람이라면 결국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후 돈 문제로 다투는 일은 피곤함을 넘어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돈을 벌 생각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재혼 후 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은 결국 짐이 될 뿐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있어서 내가 너무 든든해라며 감동적인 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돈을 못 버는 건 당신이 지원해주지 않아서야 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재혼 상대 첫 번째는 사람은 좋지만 빈털터리인 사람입니다. 착하고 성격 좋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좋은 성격만으로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과 재혼하면 결국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에 끌릴 수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가? 성격이 좋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현실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옵니다. 상대가 벌이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다면 결국 생활비는 온전히 나의 몫이 됩니다. 상대는 내가 돈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야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생활비가 바닥나고 병원비 하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노후 준비조차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돈을 제대로 모아놓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돈을 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 모든 부담이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상대가 당신이 있어서 너무 든든해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경제적 짐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노력해 볼게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돈이 있으니까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까지 겹쳐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상대가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관념마저 없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돈을 벌 능력도 없는데 씀씀이는 크고 이 정도는 써도 괜찮아라며 마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결국 내 노후 자금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남는 건 빈 지갑과 후회뿐입니다. 노후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남은 인생이 고생길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은 좋지만 빈털터리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은 결국 나를 희생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성격만 볼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 상황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남은 인생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악의 재혼 상대 세 번째는 전 배우자와 엮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상대가 전 배우자와 여전히 얽혀 있다면 이 재혼은 시작부터 끝까지 피곤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연락 정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전 배우자와 감정적으로 정리가 안 된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이혼한 지 오래됐어. 이제 다 끝난 관계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전 배우자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련이 가득 담긴 표정을 짓거나 그래도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라며 변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계속 두 사람 사이에 그림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전 배우자가 힘들어하면 도와줘야 한다는 이상한 책임감까지 느낍니다. 그래도 한때 부부였잖아. 내가 너무 매정하게 끊을 수는 없지라며 계속 연락을 하고 심지어 만나기까지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나는 언제나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으로 전 배우자와 연결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은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자녀 양육비는 법적으로 책임이지만 문제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우리 애가 아직 힘드니까 집값을 좀 대줘야겠어. 전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줘야 해라며 이유를 붙여 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내 노후 자금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더욱 황당한 경우는 전 배우자가 재혼한 사람을 이용하려 드는 경우입니다. 전 배우자가 재혼 상대를 두고도 여전히 돈을 요구하거나 각종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상대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이 너무 힘들다잖아 라며 계속 도와주다가 결국 내 돈과 감정만 소모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가 현재의 관계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 배우자가 상대를 향해 여전히 집착하고 있거나 심지어 재결합을 시도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가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나는 전 배우자와 끝없는 신경전을 벌이며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혼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결혼은 평생을 후회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전 배우자와 감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과 재혼하면 결국 나는 늘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되고 그 갈등 속에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재혼 상대 네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노후의 재혼은 서로를 의지하고 이해하며 남은 생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결혼은 시작부터 끝까지 고통과 희생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본색이 드러납니다. 내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상대의 필요와 요구만이 중요해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나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특히 상대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좀 참으면 모든 게 편해질 텐데라며 나에게 일방적인 인내와 양보를 강요합니다. 이런 사람과 살다 보면 나의 의견과 감정은 점점 사라지고 결국 나는 상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더욱 최악인 경우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과 상황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기 욕구만 채우려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는 외로운 사람이니까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해라며 내 생활 패턴과 인간관계를 모두 통제하려 한다면 점점 나는 나 자신을 잃고 상대의 인생에 맞춰 살아가는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 가지고 유난 떨지 마. 나는 더 힘들어라며 나의 아픔조차 자기와 비교하며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나의 건강과 행복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오직 상대를 위한 희생만 남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함께하면 안 됩니다. 재혼 후에도 모든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 하거나 나의 경제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만을 위한 소비를 한다면 결국 노후의 안정은커녕 재혼이 빚더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상대는 절대 도와주지 않으며 오히려 내가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며 뻔뻔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대가 갈등이 생겨도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문제를 나에게 떠넘기며 내가 오해한 거야. 내가 더 잘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결국 나는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채 항상 참고 양보해야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재혼 상대 다섯 번째는 폭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재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남은 인생을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신체적이든 감정적이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결혼은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끔찍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유형은 신체적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손찌검을 하는 사람과는 단 1초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어. 내가 너무 예민했어 라며 변명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한번 폭력을 쓰면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강도는 점점 세지고 나중에는 작은 일에도 주먹부터 날아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폭력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며 한순간의 실수로 맞아가며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감정적 폭력입니다.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도 명백한 폭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손을 대지는 않지만 말로 상대를 난도질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랑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안다고 떠드냐 같은 말로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한 말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폭언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나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유형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벌컥 화를 내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나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폭발할지 모르는 상대와 함께하는 삶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상대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고 결국 내 건강과 정신까지 피폐해질 것입니다. 더 최악의 경우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인 척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밖에서는 점잖고 매너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집에만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남들에게는 상냥하고 친절하지만 나에게는 막말을 퍼붓고 화풀이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리가 없는데 라며 믿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나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무책임합니다. 본인의 감정대로 돈을 쓰고 기분이 나쁘면 막대한 돈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에게 경제적 통제를 가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돈을 관리하면 안 돼. 내 돈도 결국 내 돈 아니야? 라며 내 재산까지 장악하려 든다면 결국 나는 돈도 자유도 빼앗긴 채 상대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초반부터 상대의 성향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연애할 때는 잘 보이려고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지만 작은 갈등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단호하게 결혼을 피해야 합니다. 재혼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폭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공격적인 사람이라면 그 결혼은 매일이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남은 인생을 후회와 눈물로 채우지 않으려면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과의 재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최악의 재혼 상대 6번째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거짓말을 쉽게 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면 그 관계는 불신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정하고 자상하며 말을 예쁘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집에 있었다더니 알고 보니 외출을 했고 이건 처음 있는 일이라더니 나중에 보면 습관적으로 같은 거짓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설마 싶어 넘어가지만 이런 거짓말이 계속되면 결국 신뢰는 바닥나고 맙니다. 더 위험한 유형은 자신의 거짓말을 끝까지 합리화하는 사람입니다. 너한테 말 안 한 건 상처 줄까봐 그런 거야.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과장한 거야 라며 어떻게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심지어 내가 거짓말을 지적하면 화를 내거나 나를 의심 많은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최악은 돈과 관련된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빚이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카드빚이 수천만 원, 생활비를 모아둔다더니 전부 써버리고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식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노후 자금이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이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회사 일이 늦게 끝났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연락 못했어. 그냥 친한 친구야 라며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미 나는 헤어나오기 힘든 상처를 입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평생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거짓말이었지만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이 거짓으로 얼룩진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최악의 재혼 상대 7번째는 자식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재혼을 하면 두 사람만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식이 얽혀 있다면 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나치게 휘둘리는 사람이라면 그 재혼은 지옥으로 가는 티켓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혼 후 가장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자식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며 끊임없이 간섭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대의 자녀가 부모의 재혼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대해주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부모 돈 뺏으려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품고 모든 일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재혼 후에도 상대가 자식을 최우선으로 두는 상황입니다. 부부로서 함께해야 할 시간도 부족한데 모든 결정이 자식 위주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가 싫어하니까 우리 여행은 미루자. 우리 애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좀 참아라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양보를 강요받는다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없습니다. 재혼을 했지만 결국 자식이 1순위, 나는 언제나 뒷전이 되는 서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식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상대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 부담이 나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힘드니까 돈 좀 보태 줘. 우리 애 결혼할 때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라며 당연한 듯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고 돕다가도 결국 상대의 자식이 끝도 없이 돈을 요구한다면 결국 내 노후 자금은 바닥나고 정작 나를 위한 돈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더욱 위험한 경우는 상대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 내가 노력해봐. 우리 애가 널 어려워하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해라며 계속 희생을 요구한다면 결국 나는 온갖 노력을 다 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 자식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끝없는 갈등만 낳을 뿐입니다. 재혼은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자식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식 문제를 끊임없이 끌고 온다면 그 결혼은 평생을 후회하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식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데도 상대가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내내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노후의 결혼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평생을 함께할 단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식이 아닌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여전히 자식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재혼은 다시 한번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할 때는 상대가 자식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인생까지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깊어지는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재혼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년에 혼자가 된다는 것은 외롭고 쓸쓸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구명보트를 잡듯 서둘러 재혼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신중한 검토 없이 재혼했다가 남은 여생을 지옥 같은 불행 속에서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망칠 수도 있고 남은 재산과 평온한 삶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결정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재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재혼을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절대 빠져서는 안 될 7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차라리 혼자가 더 낫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준은 생활 습관이 나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이 나와 비슷한지 여부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만으로도 많은 것을 극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편안해야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맞지 않으면 매일 작은 불편함이 쌓이고 결국은 더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지런히 움직이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늦게까지 TV를 보고 늦잠을 자는 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맞춰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나한테 맞추지 않지?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작은 차이가 반복되면서 결국 감정이 상하고 함께 사는 것이 점점 스트레스로 변하게 됩니다. 식사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있다면, 혹은 한 사람은 삼시세끼 집밥을 선호하는데 다른 사람은 외식을 좋아한다면, 사소해 보이지만 이러한 차이가 쌓이면 결국 매일의 식사가 불만과 짜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결과 정리 습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사람은 깔끔한 환경을 유지해야 마음이 편한데 다른 사람은 물건을 아무데나 두고 정리정돈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참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살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중요한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전략하는 스타일인데 다른 사람은 즉흥적으로 돈을 쓰는 스타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끼면서 사는데 저 사람은 너무 흥청망청 써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경제적인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돈을 쓰는 습관이 맞지 않으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TV를 켜두는 습관, 집 안에서의 소음 정도, 잠버릇, 운동 습관, 취미 생활 방식 등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인생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만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맞춰주려는 노력이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년의 재혼에서는 서로가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이 맞지 않으면 사랑이 있어도 금방 지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반면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한다면 작은 것 하나에도 편안함을 느끼고 스트레스 없이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성격이나 감정이 맞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이 얼마나 비슷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를 꿈꾸다가 오히려 불편하고 피곤한 관계 속에 갇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함께할 때 편안한 사람, 내 삶의 리듬을 깨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좋은 재혼 상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재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할 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민감한 문제가 바로 재산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과 감정만으로도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 노년의 재혼은 다릅니다. 재산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결국 갈등과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돈 문제 앞에서는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를 정리할 줄 모르는 사람과 재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흔한 문제가 바로 상속과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자식이 있는 경우
재혼을 하는 순간 자산이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해한다고 해도 막상 유산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부모님의 재산이 왜 저쪽 가족에게 가야 하지? 내 부모를 돌봐준 것도 아닌데 왜 유산을 가져가려 하지? 라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법적 분쟁까지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빚을 숨기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재혼을 결정했다가 상대방의 빚을 떠안게 되거나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예상치 못한 곳에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경제적인 불안에 시달린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재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첫째, 자신의 재산 상태를 솔직하게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재혼 전에 서로의 경제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부채나 재산 규모에 대해 숨기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 문제를 회피하거나 불분명하게 말한다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법적 재정적 정리를 미리 해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재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문제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유언장 작성, 재산 분할 계약, 공동재산 여부 등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안전한 재혼 상대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사이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지나치게 기대거나 당신이 있으니 이제 나는 경제적으로 신경 안 써도 되겠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미래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제적 독립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재혼 후에도 갈등 없이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재혼을 한다고 해서 자식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 문제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족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녀들의 눈치를 보며 계속 재산 문제를 미루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재혼 후에도 끊임없는 갈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행복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행복한 미래가 아니라 끝없는 갈등과 후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무조건 감정이 아닌 현실적인 부분부터 먼저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노년에 안정된 삶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술, 담배, 도박 등 문제가 될 만한 습관이 한치라도 없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방의 단점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건강과 정신적 안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술, 담배, 도박 같은 문제가 될 만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내 노후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잔의 가벼운 음주가 아니라 매일 술을 마시거나 취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재혼 상대라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습관이 고스란히 내 삶을 파고듭니다. 함께 외식을 나가도 술 없이는 식사를 즐기지 못하고 술에 취해 다투는 일이 생기고 심지어 건강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내 노후도 건강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피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 냄새가 집안 곳곳에 배고 간접 흡연으로 인해 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생기거나
담배를 피우는 습관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기에 적합한 상대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습관은 도박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과 재혼하는 것은 내 인생을 통째로 도박판에 올려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오락 수준이라고 해도 결국 습관이 되고 돈을 잃으면 채우려고 하고 더 큰 돈을 걸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재혼한 상대가 도박을 한다면 그 사람이 잃은 돈을 메우는 것은 결국 내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내 삶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심각한 요소가 됩니다. 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행복을 찾기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러한 문제성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은커녕 끝없는 후회와 고통이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누군가의 잘못된 습관을 바꿔주려고 애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힘도 감정적으로 소모될 이유도 없습니다. 재혼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술, 담배, 도박 등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들 요소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나도 그 문제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노후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지키고 싶다면 문제가 될 만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만으로 결혼을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나를 무시하고 내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국 내 삶은 외로움과 상처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할 때마다 내 말을 끊고 그건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결국은 같이 살아도 외로운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에서는 서로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함께 살아온 부부도 대화가 부족하면 금방 멀어지는데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면서 대화조차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내 감정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내가 어떤 의견을 내도 무시당하고 반박당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상대와 함께하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처음에는 원래 저런 성격이겠지, 그냥 맞춰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는 왜 이 사람과 함께하는데도 외롭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사람일까요? 첫째,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내 의견을 말할 때 중간에 끊거나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대화는 결국 갈등을 만들 뿐입니다. 둘째, 내 의견을 반박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어라고 잘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며 대화를 이어갈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재혼 상대입니다. 셋째, 나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결국 나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좀 더 조심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함께하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평소 생활이 깔끔하고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려할 때 서로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과 감정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맞춰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불편함도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결과 자기 관리가 부족한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이 아니라 불평과 후회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깔끔한 생활 습관은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소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지, 옷차림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지 등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집안을 정리정돈하지 않고 늘 어수선하게 유지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물을 아무데나 흘리고 방치하며 빨래를 쌓아두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참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점점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게으르거나 무신경해서 주변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뒷정리는 내가 해야 하고 함께 사는 공간은 점점 불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위생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하지 않고 옷을 며칠씩 갈아입지 않거나 머리를 감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불편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상대에 대한 존중이 생기고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치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신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 역시 삶의 활력을 느끼고 자기 관리를 더욱 신경 쓰게 됩니다. 노년의 재혼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본적인 생활 관리조차 되지 않는다면 그 불편함과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됩니다. 반대로 깔끔한 환경을 유지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매일의 삶이 더욱 활기차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청결하고 단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해야 내 남은 인생도 평온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할 때 가장 피해야 할 관계가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외로우니까,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권하니까 같은 이유로 재혼을 선택한다면 결국 그 관계는 깊은 허무함과 외로움을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에는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진심이 없는 관계를 선택하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만 커지게 됩니다. 함께 살지만 서로에게 애정이 없고 마치 형식적으로 동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큰 외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의 특징은 쉽게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나와 있을 때 진심으로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 관심 없이 듣는 척만 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무심하고 건조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이 동반자로 향해 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에서 더 큰 문제는 서로가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해줘야겠지, 결혼했으니 내가 해야 할 역할이겠지라는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쌓여 결국 피로와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 재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함께할 때 편안해 보이고 사소한 순간에도 따뜻한 배려를 보이며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해서 그러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의무감이 아닌 진짜 애정과 관심에서 나오는 행동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은 작은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억지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하는 사람. 마지못해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와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해야 노후가 외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7번째 기준은 사람만 좋아서는 안 되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할 때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가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마음만 맞으면 되지.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 좋아서는 절대 행복한 결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그 부담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노년에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거나 오히려 내 재산을 기대고 의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재혼은 행복이 아니라 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과 결혼하면 가장 먼저 돈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의료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부담을 내가 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함께 고생하며 돈을 벌 수도 없는 노년에 상대방의 경제적 문제까지 떠안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미안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맙다,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점점 어차피 당신이 돈이 더 많잖아, 같이 사는 건데 뭐 어때라는 식으로 태도가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나는 상대방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력이 없는 사람과 재혼하면 내 자식들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행복하길 바라면서도 혹시 저 사람이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의심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력이 부족한 배우자 때문에 재산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경제력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노년에 재혼을 결심하는 순간 누구나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제 더는 외롭지 않겠지. 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재혼 후 오히려 더 큰 후회와 고통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것처럼 느껴질 만큼 깊은 외로움, 바닥나는 노후 자금, 서로를 갉아먹는 갈등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혼자가 나았을 텐데. 한때는 설렘으로 시작한 관계였지만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늦었다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에 재혼하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6가지 순간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도 이런 후회를 하게 될까요? 먼저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첫 번째, 재혼을 후회하는 순간은 성적 취향이나 욕구 차이가 너무 클 때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결심할 때 많은 사람이 성생활에 대한 기대를 품습니다. 이제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겠지. 남은 삶, 서로를 더 따뜻하게 채워주겠지. 하지만 그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막상 함께 살아보니 성적 욕구나 취향이 너무 달라서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했어야 했는데 어느 한쪽은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데 상대방은 성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애정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다른 방식의 관계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 실망과 좌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다른 건가? 특히 한쪽이 적극적인데 상대방이 소극적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성관계를 요구할 때마다 상대방이 피하거나 나이 들어서 무슨 그런 거리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 그 순간부터 성적 불만과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부부 관계는 결국 형식적인 동거로 변해갑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성적 취향이 너무 다를 때입니다. 나는 평범한 스킨십과 애정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다른 형태의 관계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감정적인 교감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상대방은 성적인 만족만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맞춰보려 노력하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차이를 깨닫게 되는 순간 재혼을 후회하는 감정은 극에 달합니다. 이럴 거면 그냥 혼자가 나았을 텐데. 더욱 큰 문제는 이런 갈등이 쌓이면서 결국 부부 사이의 대화조차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려 하지만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대화를 회피하면 점점 더 참기만 하게 됩니다. 결국 쌓인 불만은 싸움으로 이어지고 차라리 서로 각자의 방에서 따로 지내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재혼이 주었던 설렘과 기대는 모두 사라지고 나는 왜 이 결혼을 했을까? 라는 후회만 남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감정과 욕구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배우자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을 때 상대방과의 거리는 더 이상 좁힐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집니다. 혼자라도 외롭지만 이렇게 외로운 결혼 생활은 더 끔찍하다. 노년의 재혼이 행복이 되려면 단순한 정서적 안정감만이 아니라 성적 욕구와 취향도 어느 정도 맞아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결혼을 결정했다가 결국 욕구 불만과 성적 갈등 속에서 외로움만 깊어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사랑은 노력으로 맞춰갈 수 있지만 성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이 너무 다르면 후회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재혼 후 오히려 자유를 잃었다고 느낄 때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결심할 때 많은 사람이 이제 혼자가 아니니 더 행복하겠지. 서로 기대며 편안하게 살겠지. 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 정반대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재혼 후 오히려 자유를 잃고 이전보다 더 답답하고 억눌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일 땐 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혼자 살 때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든 밤늦게까지 TV를 보든 여행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모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에는 모든 일에 배우자의 허락이 필요해집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일일이 보고해야 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일 때는 자유롭던 삶이 재혼 후에는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더욱 답답한 것은 배우자가 지나치게 간섭할 때입니다. 나는 오랜 친구들과 편하게 만나고 싶은데 배우자는 이제 결혼했으니 자제해야지. 쓸데없이 바깥 활동이 많네. 라며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혼자일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작은 일들이 이제는 끊임없이 감시받고 제한됩니다. 심지어 취미 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은데 배우자는 끊임없이 TV를 틀어놓고 시끄럽게 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배우자는 나를 두고 혼자 가겠다고 라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기분과 요구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결혼을 한 거야? 아니면 또 다른 의무를 떠안은 거야? 더 심각한 경우는 배우자가 지나치게 의존적일 때입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챙기며 의지하는 것이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나 심심한데 당신 뭐 안 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점점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내가 원하던 건 평등한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상대방을 돌보는 역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이 정도로 스트레스 받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재혼을 후회하는 순간이 옵니다. 결혼 전에는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외롭더라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나았겠다 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내 삶의 주인은 나여야 하는데 재혼 후 배우자에게 맞춰 사는 인생이 된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일 뿐입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성향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나의 자유를 존중해 줄 사람인지 서로 독립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관계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한 외로움 때문에 재혼을 서두르면 결국 혼자일 때보다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이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빼앗는 족쇄가 되어버린다면 과연 그 결혼이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배우자가 기대했던 사람과 다를 때입니다. 재혼을 결심할 때 누구나 설렙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해봐야지. 이 사람이라면 외롭지 않겠지. 라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결혼 전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재혼을 고려할 때는 상대방의 좋은 면만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면 감춰졌던 단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까지 불편하게 느껴지고 말투 하나에도 짜증이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내심이 바닥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재혼하지 말 거리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여준 모습이 가식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실망감은 배가 됩니다. 결혼 전에는 자상하고 로맨틱했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무뚝뚝하고 이기적인 본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잘 관리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낭비벽이 심하다거나 가정적일 줄 알았는데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거나 소통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더 심각한 경우는 배우자가 예전 배우자와 비교하거나 내 삶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입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과거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재혼 후에는 상대방이 끊임없이 과거 배우자를 언급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내 전 부인은 이렇게 안 했는데 같은 말을 듣는 순간 자존심은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관심할 때도 큰 후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기대했던 다정한 대화는 없고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일상이 되면 내가 왜 결혼했지? 라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야 서로에게 맞춰가며 노력할 힘이라도 있었지만 노년에는 자신의 생활 방식이 굳어져 있습니다. 결국 서로가 타협하기보다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서 충돌이 반복됩니다.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 재혼을 후회하는 감정은 극에 달합니다. 혼자였으면 이런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처음에는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기대했지만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랑이 아무리 컸어도 현실은 다릅니다. 결국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결혼 후 눈앞에 펼쳐지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깊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상대방이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인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한 외로움이나 감정적인 이유로 결혼을 서두르면
결국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대와 현실이 너무 다르면 그 차이가 고통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이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함께하면 모든 것이 더 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결혼 후 상대방이 집안일을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후회는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재혼했지? 집안일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끝이 없습니다. 하루 한두 번 해야 하는 설거지, 끊임없이 쌓이는 빨래, 먼지가 쌓이는 집안 청소, 식사 준비, 쓰레기 정리까지. 그런데 배우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한숨만 내쉽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참아보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배우자가 집안일을 당연히 내 몫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 혼자 했으면서 왜 불평해? 라는 말이라도 듣는 날엔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혼자 살 때도 집안일을 했지만 최소한 나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대방까지 챙겨야 하니 부담은 2배가 됩니다. 내가 가정부야? 배우자야? 이런 불만이 쌓이면 대화할 때마다 짜증이 묻어 나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나는 원래 집안일을 안 해봤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 당신이 하는 게 더 빠르잖아. 같은 핑계를 대면서 요지부동입니다. 애초에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깊은 후회가 몰려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허리는 자꾸 쑤시고 무릎은 아파오는데 상대방은 도와줄 생각도 없이 무심히 바라볼 뿐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살았다면 오히려 더 편했을 텐데 재혼을 하면 혼자보다 삶이 편해질 거라 믿었지만 오히려 짐이 하나 더 늘어난 기분입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을 돕지 않으면서도 불만은 많다면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집니다. 음식이 너무 짜다.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빨래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같은 불평을 들을 때마다 후회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이런 문제로 싸우다 보면 결국 관계 자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있던 사이도 서로를 원망하는 관계로 변질됩니다. 점점 대화도 줄어들고 애정을 느끼기는커녕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롭고 더 피곤한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대방이 집안일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면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는 절대 하지 마세요.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 가정부처럼 살아야 하는 삶을 원치 않는다면 결혼 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집안일을 함께하지 않는 배우자와 살면서 후회하는 순간이 오면 이미 늦은 겁니다. 5번째는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길 때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결심할 때 많은 사람이 이 나이에 돈 때문에 싸우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 문제가 생기는 순간 부부 사이의 신뢰는 산산조각 나고 사랑은 순식간에 증오로 변합니다. 재혼 후 상대방이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거나 나의 돈을 당연한 듯 쓰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 후회는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옵니다. 이 사람이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원했던 건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불편해지고 말 한마디에도 날이 서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부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 문제였지만 점점 요구하는 금액이 커지고 어느 순간 내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평생을 아끼며 살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내 돈을 쓰는 거야? 더 심각한 문제는 배우자의 가족이 개입할 때입니다. 상대방의 자녀나 친척들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돕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어느새 습관처럼 반복되면서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배우자는 불만을 품고 도와주면 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내가 이 결혼에서 잃는 게 더 많은 건가? 재산 문제는 감정적인 갈등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혼 후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나 몰래 내 명의의 재산을 손대려 한다면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한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지키기 위해 법적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야 비로소 재혼을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남은 가족들이 상속 문제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녀들이 이 돈은 우리 부모님 몫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인생 최악의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국 돈 때문에 피 말리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살았더라면 이런 스트레스는 없었을 텐데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돈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있는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결혼했다가 재산을 빼앗기고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싸우고 돈이 많으면 빼앗기려는 사람이 생깁니다. 재혼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재산 문제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6번째는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가 클 때입니다. 재혼을 결심할 때 많은 사람이 서로 맞춰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 방식은 고착화되기 마련이고 바꾸려 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재혼 후 함께 살면서 상대방의 생활 습관이 나와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닫는 순간 후회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안 맞을 줄 알았다면 혼자 사는 게 나았을 텐데. 잠자는 시간부터 식사 습관, 청소 방식, 돈 쓰는 방식, 심지어 TV 채널 선택까지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타입인데 배우자는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한밤중에 냉장고를 뒤지는 타입이라면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식사 문제도 심각합니다. 나는 집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싶지만 배우자는 매번 외식을 원합니다. 나는 깔끔한 집을 유지하고 싶은데 배우자는 물건을 아무 데나 놓고 정리하는 습관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하루 이틀 겪으면 참을 만하지만 평생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더 황당한 순간은 배우자가 내 생활 방식을 바꾸려 들 때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바꿔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발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결국 끊임없는 다툼이 시작됩니다. 한쪽이 양보하면 해결될 문제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고집은 강해지고 작은 차이조차 극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서로 적당히 맞춰가며 살면 된다고? 그게 말처럼 쉬우면 이런 고민도 없겠지. 심지어 생활 방식 차이가 취미 생활이나 사회생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조용한 취미를 즐기고 싶은데 배우자는 친구들을 집에 자주 초대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외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활발하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배우자는 집에서만 있으려 한다면 답답함이 극에 달합니다. 이런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 보지